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제 딸을 키우며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남성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희노애락을 수도 없이 느낀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40년이 넘어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또 행복한 모든 순간들을 다 겪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요. 제발 잊을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잊고 제 딸과 함께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더는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억을 빨리 훌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투브에 제 사연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전 하루라도 빨리 이 나쁜 기억을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사연을 진지하게 청취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좀 감히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인간은 아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해준 것이 오늘의 제 사연이랍니다. 이 아내라는 사람은 20대 후반의 소개팅을 통해 만났어요.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저는 활발하고 발랄한 성격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인데 아내는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게 강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저까지 흥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그런 성격은 좋은 점이었습니다. 발랄한 성격답게 제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했기에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죠. 연애는 적당하게 2년 정도 하다가 서로 혼기가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에 맞춰 결혼한 건 아니었고 한창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에 아내를 만나고 있었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같이 행복하게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이루며 살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할 때 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성격은 서로 잘 맞았지만 경제적인 수준은 조금 차이가 났어요. 처가는 그리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었고 아내의 직업도 그냥 일반 작은 기업의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내는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더 못 받는 수준인지라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스펙으로 봤을 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도 경기도 쪽에서 김 공장을 하시면서 부유하신 편이었고 저도 대기업의 건설회사로 들어가 월급 빵빵하게 받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땐 제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했어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는 게 저희 부모님의 마인드였고, 저 역시도 그 마인드를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에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은 저에게 그리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저희는 결혼 이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어찌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는 말이 딱 그걸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우는 모습은 귀여워 콕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딸 말고도 아들도 좀 낳고 싶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둘째를 계획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첫째는 쉽게 낳았는데 둘째는 임신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년을 더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딸 하나로 만족하기로 했죠. 그 뒤로는 오로지 우리 딸에게만 집중을 했고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이 3살이 될 때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건네오더라고요. 여보, 나 있지?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힘들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 내가 아무리 사무직이어도 말이야. 나도 엄연히 그 회사에서 쌓인 경력이라는 게 있고 내 나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너무 막대해. 심지어 있지 부장님 커피까지 내가 아직 타줘야 한다니까? 이게 말이 돼? 요즘 같은 시대 말이야. 거기다가 잡무는 어찌나 많은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혹시 일 그만두면 안 될까? 우리 어차피 지금 우리 소희 하나만 키우면서 더 나을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버는 걸로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래, 여보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 거야. 나도 다 알지. 그리고 부당한 일도 많이 시킨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당신이 일까지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든진 몰랐네. 일이 그렇게 힘들어? 어, 진짜 힘들어.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키는 일은 많으니까 솔직히 일하는 보람도 없고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만 괜찮으면 나 일 그만두고 싶어. 그리고 나 일 그만두고 나면 우리 소희한테 더 신경 많이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외동딸인데 내가 한시라도 더 옆에 같이 있어주고 옆에서 엄마 노릇 해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렇게 아는 애로 키우고 싶어.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동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버는 것보단 그래도 맞벌이로 사는 게 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딸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죠. 그달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실제로 아이와 시간도 함께 많이 보내고 주부로서 여유도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직장을 다닐 땐 늘 집에 오면 힘들어서 축 처져 있고 회사 생활 때문에 우울하다는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얼굴에 생기가 돌 만큼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건 고작 몇 달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쟁, 아니 지옥 같은 생활의 시작이었죠.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살 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몇 달까지는 집안일도 잘하고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둘 다 깔끔한 성격답게 항상 잘 치우고 잘 정리하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집안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해진 이유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바로 딸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부터가 시작이었죠. 아내는 원래 딸 등원을 시켜놓으면 그 뒤로는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자기 할 거 하면서 적당히 여가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활발한 성격답게 어느새 직장 안 다니는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친해지면서 그때부터 애 등원만 시켜놓으면 맨날 카페에서 놀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등한시했고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기 바빴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지 않으면 집에서 집안일도 해놓고 할 텐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밤낮 없이 바쁘게 야근을 하고 있었기에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내는 밖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심지어는 제가 출근할 때 입을 옷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스트레스 풀면서 잘 다니는 건 좋은데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내가 안 바쁠 땐 내가 해도 되지만 요즘은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집 상태를 좀 봐. 심지어 나 지금 입고 출근할 옷도 없어.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제발 당신 다른 엄마들이랑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지만 집도 좀 신경 써줘. 어머, 입고 갈 옷이 없어? 미안해, 여보. 내가 빨래하고 드라이 맡겨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알았어. 오늘은 내가 집 깨끗하게 치워놓을 테니까 오늘만 좀 빨래통에 있는 옷 좀 입고 가. 이따가 드라이다 맡겨놓을게.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그나마 좋은 말로 타이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겨우 아내는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는 그날 빨래통 안에 있는 잔뜩 구겨진 옷을 입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론 아내가 좀 바뀌나 싶었는데 그건 그냥 아주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노느라 정신이 팔렸고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발을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엔 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끔찍한데요. 아주 오랜만에 주말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작정하고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을 싹 다 치우고 있었죠. 정말 대청소도 그런 대청소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절 따라 어기적 일어나 청소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 밥을 차려준답시고 한참을 주방에 있더라고요. 집밥을 먹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오랜만이라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 먹자마자 그대로 빈속까지 싹 다 개워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반찬으로 내준 것 중 하나가 완전 썩을 대로 썩어 있었거든요. 무슨 버섯볶음 같은 반찬이었는데 입안에 넣자마자 물컹거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입안에 가득 찼고 저는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입에 있는 건 물론이고 전날 소화되고 있는 음식들까지 전부 다 개워내야만 했죠.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썩은 반찬이라뇨.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하자마자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는 정말 총체적 난구, 아니 충격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긴 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배달 음식들부터 시작해 언제적인지도 모르겠는 반찬들과 음식 재료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거든요. 그냥 쌓여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그것들은 심지어 곰팡이 피고 다 물러 터져서 물이 생기다 못해 그대로 말라 눌러 붙은 것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 안에서 집안일 하는 주부가 사는 집 꼬라지가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내는 그 정도로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지라 그날 대판 싸울 수밖에 없었죠.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냉장고 꼬라지가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집안 꼬라지까진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어. 근데 음식이 이렇게 썩다 못해 아예 분해가 되고 있는 지경인데도 청소를 안 해? 당신이 주부야? 어? 당신이 그러고도 가정주부냐고. 설마 당신 우리 애한테까지 이런 썩은 음식 먹이는 건 아니지? 그럼 당신 진짜 엄마로서 자격 박탈이야. 알어? 이럴 거면 차라리 가정주부 때려치우고 다시 회사 나가서 일해. 이따위로 할 거면 다시 일 시작하라고. 놀고 쉬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집안이 거지꼴이 다 되어가는데도 신경을 안 써?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막 소리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내가 그래도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아내 잘못이었거든요. 근데 아내의 반응은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 아니, 내가 가정주부지. 이 집 가정부는 아니잖아. 내가 혼자서 빨래며 청소며 밥까지 다 책임져야 돼? 당신은 뭐하고? 당신은 그냥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장땡이야? 집안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야근 있단 핑계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당신 야근한단 핑계로 밖에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안 그럼 어떻게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 말해봐. 당당하면 어디 말해보라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급기야는 저를 의심하며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아내를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물러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싸웠죠. 뭐야? 당신 지금 내가 화장실 가서 개어낸 거 보면서도 그딴 소리가 나와? 제정신이야? 당신 다시 일 시작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됐어. 다 필요 없고 집안일 하지 마. 손 떼. 대신에 당신 당장 밖에 나가서 일해. 다시 취직이 어려우면 식당 나가서 설거지를 하든 건설 현장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다시 돈 벌어오라고. 감히 날 의심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부터 당신은 이 집안에서 손 떼고 돈이나 벌어와. 밖에 나가 고생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집안에 들여줬더니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당신은 가정주부로 살 자격이 없는 여자야. 당장 일자리 알아봐. 아내는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지 그제서야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품상 한 번 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그제서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아니,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욱해서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네. 당신은 우리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 건데. 미안해, 정말. 내가 다시 집안일 열심히 해놓을게.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나 다시 밖에 나가 일하라는 소리만 하지 마. 미안해.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수그리는 아내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정주부로서 살겠다고 하길래 딱 한 번은 눈 감아 주었죠. 다행히도 아내는 그 뒤로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아내는 집안일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던 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한 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아내의 문제 때문이었죠. 대판 싸웠던 그 뒤로 아내는 집안일은 좀 다시 하는 듯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딸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내 밖에서 놀기 위해 밤새서 집안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할 일은 이제 잘 하는 것 같길래 그 정도는 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또 선을 모르고 넘었고 그때는 정말 또 한 번 사고를 크게 친 아내였죠. 아내의 일상 패턴은 딸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엄마들이랑 카페에 가서 놀거나 쇼핑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헛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들끼리 모여 또 한참 노느라 정신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선을 아주 세게 넘은 날이었죠. 딸은 아침에 등원을 하면 4시 넘어서 하원을 했는데 그날은 아내가 딸을 등원시키자마자 엄마들이랑 낮술을 퍼마신 게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 친다고 해도 그 뒤가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따라 딸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기 전부터 좀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딸아이의 상태를 보고 출근을 했던 터라 집에서 먼저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걱정스럽게 말을 했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소희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아침에 병원 데리고 갔다가 집에서 쉬게 하는 게 어때? 오늘 밖에 나가면 감기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아유, 걱정 마세요.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 봐. 당신이 요즘 밖에서 일만 하느라 요즘 애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인데 우리 소희 엄청 튼튼해. 저 정도는 그냥 거뜬히 넘기니까 걱정 마시고 출근하세요. 알았어. 그럼 대신에 오늘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좀 신경 써서 봐달라고 전달 좀 해놔. 난 영 걱정스럽다.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얼른 출근하세요, 딸바보 아버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딸을 더 가까이에서 봐온 아내였기에 저도 아내의 말에 안심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을 못 넘기고 후회해야만 했죠. 아침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날 화가 난 채로 아내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걱정대로 역시나 딸은 등원하자마자 열이 확 오르더니 제대로 아프기 시작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아프니 하원을 바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하려 아내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한 듯 했죠.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였죠. 그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제가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제가 반차를 내고 딸을 데리러 가서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더 기가 찬 일이 더 있었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저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가 일어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네요. 그 전화는 아내와 함께 몰려다니는 무리 중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소희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왜 제 애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소희 엄마랑 낮술을 좀 했는데 소희 엄마가 많이 취해서요. 완전히 취해서 지금 몸도 못 가누는데 이제 저희 애들 하원할 시간이라 죄송한데 좀 오셔서 데리고 가주시겠어요? 오늘 어차피 소희 엄마 상태가 이래서 소희 아버님이 여기 엄마 먼저 데리고 가서 소희까지 하원시키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가야 해서 좀 얼른 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분노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애엄마가 용서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전화 온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애들 등원시켜놓고 지금까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퍼마시는 게 애엄마들이 할 짓이야? 어? 다 필요 없고 그 여자 거기 두고 그냥 가세요. 나 그 여자 데리러 절대로 안 갈 거니까 그냥 거기 두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이후로 당신들 한 번만 더 내 아내랑 만나기만 해봐. 그 모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아주 깽판 나버릴 테니까. 저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엄마한테 소리를 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내를 데리러 가지 않았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실 겁니다. 아내는 한참 뒤에 저녁이 돼서야 겨우 술에 깨서는 죄인처럼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하지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전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집 밖에 나가기만 해? 애 등원시키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럼 내가 그 모임 찾아가서 제대로 깽판 쳐줄 테니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지? 어디 어린이집 엄마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당신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서 살기가 나왔는지 아내는 그대로 쫄아서는 그때부터 몇 개월을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또 아내의 습관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더 기가 찼죠. 왜냐하면 몇 달 만에 시작된 그 모임에 새로운 엄마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엄마가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 다닌다면서 거기에 꿀릴 수 없다며 제 카드로 얼토당토 않는 사치를 부리고 다녔거든요. 당연히 아내에게 명품 가방이야 사줄 수 있지만 아내는 이미 그 전달에도 명품백을 질러버린 터였기에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니 그제서야 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빈대 기질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그냥 그건 처가의 DNA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더 어이가 없는 일을 겪어야 했거든요. 아내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남은 이것저것 치킨집도 차려보고 떡볶이집도 차려보고 하면서 사업을 좀 계속 벌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영 장사가 잘 안 됐죠. 항상 가게는 차려놓는데 적자의 실패로 돌아가니까 금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김밥 분식집을 해보겠다며 나서더라고요. 근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차리고 망하고 그 망한 걸 해결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동안의 장사들이 다 망해버린 처남은 빚만 쌓여 있을 뿐 새로운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비용을 어디 와서 구하는지 아세요? 네, 저였어요. 매영, 제가 이번에 진짜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이거 버리기 진짜 아까운 아이템인데 꼭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매영. 저 이번엔 정말로 가게에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 처남은 바로 뒤에 풀이 팍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직타를 날려버렸거든요. 처남, 내가 진짜 친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처남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업 성공 못해. 왠 줄 알아? 그동안 처남 가게 관리 어떻게 했어? 위생 상태 꽝이고 손님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매번 음식 맛이 다 꽝인데 누가 거길 가겠어? 가족인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더 빚 만드는 짓 하지 말고 식당 차리려는 꿈은 접어. 그리고 새 일 알아봐. 번듯한 직장 알아보고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 그래도 충분해. 저는 좀 아프다 싶을 만큼 따끔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긴커녕 처남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매영,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어요? 예?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이지. 웬 말을 그따위로 해요?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제발 인성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에이, 진짜 더러워서. 처남은 급기야 제 앞에서 선 넘는 말까지 하면서 막 나왔어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길래 저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처남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빚 먼저 좀 갚으라고 한 2천만 원 정도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져서 아예 말도 안 꺼냈죠. 그 뒤로 결국 처남은 식당도 못 차렸고 처자식은 먹여 살려 했기에 남의 갈비집에 들어가 숯불 피워주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차례 처남 때문에 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은 그 이후로 조용히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딸한테 비극적인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때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겨우 9살밖에 안 된 애들에게 끔찍하고 심각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냥 왕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딸을 괴롭힌 아이들은 총 3명이었는데 우리 아이의 돈을 빼앗는 건 기본이었고 다른 애들을 선동해서 놀림과 따돌림을 심하게 행했었는데 딸은 그걸 우리한테 일체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거의 1년이나 지속되었는데도 말이죠.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어른들한테 이르면 더 많이 괴롭힌다고 해서 무서웠던 딸은 선생님이나 우리한테조차 다 비밀로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던가요? 결국엔 터져야 할 것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온 옷에는 흙이 묻어 완전 더러운 상태였어요.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온 몸에는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일부 머리카락들은 뭉텅이로 잘려나간 부분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딸은 학원을 갔다가 저보다 항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퇴근해서 집에 와 있던 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야, 너 왜 이래? 너 꼴이 왜 이래? 이거 넘어져서 이런 것 같지 않은데.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른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서 딸에게 말을 했고, 그제서야 딸이 엉엉 울면서 학교 폭력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어서 학교에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딸을 괴롭힌 아이들은 학폭위가 열리면서 따끔하게 혼이 났지만, 우리 아이는 상처가 깊어서 결국 초등학교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혼이 났을지 몰라도 우리 딸은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라 너무 힘들어하고 웃음기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소희 지금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용한 곳이라도 가서 좀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풍경 보여주는 거 어떨까? 그래야 심신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용한 곳? 조용한 곳 어디? 다들 제주도 많이 가잖아. 한 달 살이도 하러 가고 내가 데리고 가서 소희 정서의 좋은 풍경들 좀 많이 보여주고 올게. 바다도 보여주고 예쁜 꽃들도 보여주면서 마음 좀 많이 풀어주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딸을 위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아내와 딸은 제주도로 떠났고 그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요. 저도 너무 가고 싶었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전화로만 소식을 알아야 했죠. 근데 제주도에 가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만 하면 딸이 우물쭈물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안 하더라고요. 아, 아빠, 있잖아. 어, 저기 있잖아. 소희야, 말해봐. 뭐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보고 싶어요. 빨리 아빠 보고 싶어요. 딸은 늘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엄마랑 같이 있을 때만 통화를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항상 안 받고 꼭 그쪽에서 전화가 와야지만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아이가 점점 좋아지긴커녕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빛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좀 이상하다 싶어 딸에게 물어봤어요. 소희야, 제주도 어때? 재밌어? 우리 딸 거기 있어서 재밌는 거 맞지?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고 소희는 바로 저에게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막히고 말았어요. 아빠, 나 제주도에 이 어머 여보, 지금 시간 너무 늦었다. 내일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스노클링 하러 가기로 했거든. 제주도 바닷속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불러대서 내일 그거 하러 가야 돼. 내일 일정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지금 얘 피곤해서 얼굴이 이렇게 안 좋네. 아까까지만 해도 신나게 놀더니만 이제야 좀 졸린가 보네.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여보도 피곤하겠다. 얼른 여보도 자. 저는 딸과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중간에서 버티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간에라도 제주도로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회사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뒤에 보고 싶던 딸과 아내가 돌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딸 상태가 이상해졌더라고요. 딸은 전에 없던 짜증이 생겨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거의 실어증처럼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을 안 하다가 어쩌다 말하는 게 다 짜증이었고 먹는 것마다 개어내기 바빴어요. 정말이지 처음 보는 우리 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예민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자기 엄마를 진절머리 나게 싫어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가지고 가거나 옷을 챙겨서 입혀주려고 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했어요. 싫어. 엄마 가. 엄만 가버려. 아빠가 와. 아빠가 해줘. 엄마 싫어.
엄마 무서워. 아내는 매번 당황했고 저 역시 딸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몰라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꾸준히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딸은 무슨 영문인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진지하게 나를 잡고 물었죠. 소희야, 왜 그래? 너 요즘 엄마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 아빠한테 다 말해봐.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친구들이 괴롭혔을 때도 무슨 일 일어날까봐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했잖아. 근데 솔직하게 다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그 친구들 안 볼 수 있게 됐지? 그것처럼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괜찮아. 아빠만 알고 있을게. 저는 진심을 다해 딸을 타일러가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냈는지 딸은 왜 그렇게 엄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지 쪽지에 그 이유를 적어주었고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쪽지 안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아빠, 제주도에서 엄마가 어떤 삼촌이랑 손잡았어. 내가 그거 봤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날 쫓아낸다고 했어. 다신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 거라고 했어. 엄마 무서워. 엄마 싫어. 저는 이 쪽지를 보자마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상간남은 다름 아닌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지만 파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 남자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파혼 선언을 하고 그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헤어지고 그 이후에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이혼을 했고 각자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남자가 먼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아내 SNS를 찾아 연락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둘이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된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딸을 핑계대며 그 상간남이 제주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딸을 위해 여행 가는 척 그 남자를 만나러 갔던 거였죠. 처음에 제주도 살이했을 때 심지어 아내는 딸한테 그 남자를 친한 삼촌이라고 소개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딸은 아내와 그 남자가 둘이 몰래 손잡고 팔짱 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충격받아 제주도에 있을 때부터 나한테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가 계속 입막음을 하고 딸에게 협박을 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아내가 바람 피우는 현장 증거를 잡고 뒷조사를 하면서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다 알아낼 수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다 알기 전 저는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를 잡아 이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엔 추측만 할 뿐이었는데 아내는 전화 통화도 따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기에 남자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고 둘이서 SNS로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도 아내가 핸드폰을 꽉 잠궈놓고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었죠. 근데 진짜 웃기게도 아내가 스스로 알아서 복수의 길을 내주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일이 하고 싶어졌다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는데 직장 생활이 아니라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단골로 다녔던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덮밥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이곳에 2호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주부로만 있는 것도 적적한데 거기 가서 그 덮밥집 레시피 전수받고 와서 식당 차려도 돼? 뭐? 식당? 좀 갑작스럽긴 한데 뭐 당신 일 쉰지 오래됐고 다시 일하면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좋은 거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소희는 두고 다녀와. 이참에 제대로 배워야지. 정말? 고마워 여보. 진짜 당신이 최고다.
우리 남편 최고.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아내는 온갖 가식을 떨어대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아주 기다렸다는 듯 제주도로 떠난 아내를 저는 곧바로 흥신소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록 했는데 역시나 아내는 가게 가서 비법 배운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서 아주 눈에 뵈는 거 없이 신나게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저한테는 무척이나 고마운 상황이었고 저는 그 장면들을 전부 다 증거로 잡을 수 있었어요. 아내의 증거를 다 잡아낸 전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한 달을 채우고 아내는 서울에 오자마자 또 뻔뻔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리고 그 뻔뻔한 면상 앞에서 저는 아주 통쾌하게 한 방을 먹여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한 달 동안 그 가게에서 비법을 좀 배워봤는데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나 너무 힘들고 그 맛을 내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려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거기에서 꽃꽂이도 좀 관심 있게 봤거든? 거기에 진짜 세련되고 예쁘게 꽃 만지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나 이번엔 거기에서 좀 배울까 싶어. 아, 그래? 당신 근데 혹시 음식을 배웠다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바람피는 현장의 사진들이었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아내는 벌벌 떨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나보다 여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이거 네 남자친구잖아. 이 뻔뻔한 여자야. 하, 감히 우리 소일 이용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모자라서 내 딸을 협박했지 당신. 당신 내 뒷조사했어? 어? 뒷조사한 거냐고. 어이가 없다 진짜. 보면 볼수록 별종이었네 이 여자.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날 두고 배신한 대가, 그리고 내 딸에게 함부로 상처 준 대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모든 걸 다 터뜨리고 아내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당황하며 얼버무리던 아내가 그 변호사와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었는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당신이 어쩔 건데? 나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그 남자가 나라면 죽고 못 살거든. 당신처럼 쪼잔하고 재미없는 인간이랑은 나도 더 살 생각 없어. 이혼해. 저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이 여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던 터라 이혼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아내와 변호사 쪽에 다 청구를 했습니다. 모든 유책은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죠. 이혼 이후에 저는 배신당한 아픔이 크긴 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있어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떠나간 아내는 하늘에게 버림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와 다시 결혼을 준비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법원 앞에서도 아내는 기세가 등등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봐, 당신 앞으로 그렇게 재미없게 살지 마. 난 앞으로 변호사 사모님 돼서 더 떵떵거리면서 재밌게 살 건데 당신 배 좀 아프겠다. 이제와 나 붙잡고 싶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내는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며 뒤돌아갔습니다. 참 웃기게도 당시 아내 생각엔 그 남자가 이혼남이라서 이번엔 그쪽 집안에서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당당했던 기세는 어디 가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저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었지 뭐예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 집안에 새로 인사를 간 모양이었던 아내는 그대로 완전히 찬밥 신세로 그냥 박대당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시모한테 자기 아들 또 꼬셔냈다며
뺨 맞고 머리 뜯기고 쫓겨난 것 같더군요. 그 뒤로는 또다시 그 남자한테도 버림을 받고서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를 비꼬면서 잘하라며 잘난 체 하던 아내가 다시 저한테 와서 매달리며 말했거든요.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쩌면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을까? 나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깨달았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여보, 정말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그 집에서 진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거 있지? 그러면서 깨달았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구나.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미련했다고. 나 우리 소희도 너무 보고 싶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다시는 당신 배신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아내는 그제야 우리 딸을 찾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받아줄 제가 아니었어요. 구구절절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말하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했지만 거기에서 받아주면 저는 사람이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잘 아네.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경솔했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인생이 편안하면 거기에 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허튼 짓 할 생각을 해? 당신은 처음부터 인성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 짓도 한 거야. 오히려 난 이제라도 쓰레기 처리한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라고.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도 말고 내 딸한테 찾아오지도 마. 그리고 양육비 똑바로 보내. 안 보내기만 해봐. 그럼 무슨 짓이든 다 해서 그거 뱉어내게 만들 테니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저에게서 살기를 느끼고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직장도 못 구해 마트 직원으로 캐셔하면서 사는 듯 하더라고요. 양육비를 저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캐셔 일을 하는 중인 듯 했죠. 이것도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처음 양육비를 보내는 날 온갖 불쌍한 척을 또 다 하느라고 주저리 문자를 보내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그냥 읽고 씹어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오직 저희 딸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큰맘 먹고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 안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곳에서 제 딸아이는 초등학교 중에서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더불어서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딸의 마음의 병이 낫기를 애쓰고 있죠. 다행히도 딸은 엄마 떨어지자마자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잘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손녀를 돌봐주시기에 아이는 더 빠르게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엔 초등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집에도 놀러 오고 또 동네 놀이터에서 한참 뛰어놀기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회복이 되는 아이를 보며 저는 그래,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직장이 서울인지라 출퇴근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딸이 행복해하니 그걸로 다 돼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죠? 제 아내는 어리석게도 익숙함에 속은 나머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남편인 저와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훈을 깊이 느끼게 되어서 하루하루 저의 평범한 나날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순간들을 만끽하며 지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연을 통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함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키셔서 익숙한 것이 가장 가까운 행복이라는 걸 늘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의 딸과 제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날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